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일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송파, 홍준표, 장하성 아파트 투표 결과 파장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장하성 그 양반은 저 소동을 불러 일으켜 놓고 저 아파트에 계속 사는가요?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매일 출근을 할까? 그 경비원들 인사도 받고 이러나? 뭐 바로 차에 타셔서 바로 차로 이동하고 또 차로 도착하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누가 뭐라 하거나 거기 주민들과 뭐 마주치지 않더라도요. 그 대한민국 전국에서 그 유일하게 이런 투표를 하게 만든 셈이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께, 그 주민들과 소유주께.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나를 자를까 말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 때 그 나가 되는 사람은, 대상이 된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가족은 말할 수 없죠.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상황이 됐을까? 뭐 이런 자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신다면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또는 옳지 않아도 옳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입장이시건 어쨌건 간에 그 경비원분들, 그 잘릴지 말지의 대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얼마나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창피하고 자괴감 느꼈을 그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찬성을 해야 되냐 반대를 해야 되냐를 이분들의 목숨과 월 나가는 몇십만 원 내 돈 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든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시고 그 경비원분들과 그 투표를 해야만 했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과 떡이라도 좀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 만드시겠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지금 대표적인 중요한 정책을 맡고 계신 분께서 이런 분란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이셔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먼저다는데 뭐가 사람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한 2년 만에 재산 아파트 한 10억 올라갔잖아요. 한 2년 만에. 10억까지 올라갔나요? 그럼요. 2016년 11월 달 보니까 뭐 17, 8억 하더라고. 지금 뭐 시가만 28억이라고 하니까 한 10억 올라갔지요. 그 정도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정권에서 그 경제 정책, 부동산을 갖다 책임지는 분이 그랬는데, 이제 그걸 투표 가지고 저 난리를 쳤으면 아파트에서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돼. 옛날에 그리스예요. 도편 추방법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니, 못 들었어요. 세계사 공부는 요즘 안 하구나, 학교에서. 그리스에서는 동네에서, 그 도시국가에서 무리를 빚은 사람이나 앞으로 크게 사고 칠 만한 독재 기질이 있는 사람을 위험한 투표를 해요.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도자기 조각, 도편으로 이렇게 항아리에 적어가지고 제일 많이 놓은 사람이 그 도시를 떠나야 돼요. 그럼 뭐나?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장하성을 떠나라고 도편 추방 투표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방금 듣고 보니까는 그 2년 사이에 뭐 거의 8억 뭐 가까이 집값을 올려주신 분과 함께 일하는 분이 또 장하성 실장님이시기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월 한 돈 10만 원 더 내는 거는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씁쓸하네요. 가만히 잘 있는 그 아파트 주민분들, 소유주분들,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저희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심판받을 일이 많아요, 마음에. 예? 이것도 일종의 시험에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들었을 때 인간답게 양심을 지키는 훈련을 하셨다면 그럼 월 한 10만 원 더 내도요, 소중한 경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 살다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집값 많이 오른 이제 강남에 사시는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 중 상당수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을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는 집이고 몇십 년을 살아왔고, 또 나는 여기서 계속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집을 물려줄지언정 팔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호가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이제 팔고 그 가치가 오른 만큼 이득을 보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지 본인들한테는 해당이 없는데, 그 호가 때문에 지금
그 종부세만 지금 수백만 원 더 내게 생기셨다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가격은 그렇게 종부세를 내고 나서 1년이나 뭐 6개월 당장 6개월이나 1년 뒤에 또 쑥 빠지면 그 냈던 종부세 돌려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익 실현해서 투기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많으냐, 아니면 계속 사는데 장하성 때문에 지금 세금만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가 도편 추방 투표를 하면 그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상상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이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의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거기서 김병준이 이해찬한테 무슨 국민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한번 토론하자 했다가 이해찬이가 격이 맞아야 니하고 하지 이래갖고 토론을 거절했대요.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뭐 때문에 비상이라는 말이 붙은 대책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당의 지금 의원이나 당 내부 사정을 보면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상이라는 말을 붙일 만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당이 사활에 이르러서 죽고 사느냐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당원들은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요? 전혀 비상하지 않게 당을 꾸려가고 있는데 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비상을 좀 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비상, 비상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 말 자체가 상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말이 상시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입버릇처럼 비상 상황이다, 우리 어떡할 것이냐, 절체절명의 위기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는 어느새 그 자체에도 지금 감흥이 없는 겁니다. 별로 좀 뭐랄까 무기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한 상황이고 어느 누구 하나 뾰족한 수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출범하실 때 누가 이제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냐라고 떠들썩하게 막 9명이 후보라는 등 그랬을 때 그렇게 이슈가 돼서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출범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비상하지 않게 보여지는다는 얘기들은 당 내외에서 다들 많이들은 하시는데,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의 어떤 성품과도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좋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조금은 비판의 소리인데요. 조금 말고 세게 비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해요. 태생적 모순.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당의 생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죽을 것 같은 당을 살려놓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역할을 맡기려면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큰 일을 해야 되면 큰 힘이 주어져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상 상황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님을 모셨지만 사실은 내부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외부분을 비대위원장 모셨고 외부 비대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시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비상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고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갖기는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치를 오래 하시던 분이 치열한 선거를 통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1위를 해서 당권인 잡으신 경우도 아니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공천권을 또 당장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크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도 않고, 모든 상황이 사실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의 어떤 부족함이라기보다는 그런 구조적 한계,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11년 12월 달에 비대위원장에 올라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을 이렇게 장악해 갔는데 됐을 때까지 물론 이제 그때하고 다르지만은 그러면 이름하고 실제 하는 게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려면 첫째는 비상한 이유가 뭐냐?
선거져서 비상 비대위잖아요. 근데 이 당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민주당도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졌을 때 문희상 비대위가 있었고 또 그 뒤에 또 문희상은 비대위원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김종인도 또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냥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죠. 예, 비대위원장이죠. 네. 그러니까 저 당도 공천을 다 가지고 네, 투가면 비대위원장 체제야. 투가면.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선거만 지면 비대위 하는 거예요. 예. 한때는 당이 전부 다가 비대위 체제였어요. 예, 맞아요. 당마다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밥 먹듯이 있는 건데 일상사인데 그럼 처음 있는 일이라서 비대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는 뭘 해야 되는가가 대충 나와요. 첫째는 쇄신을 해야 돼요. 2번째는 반성을 해야 돼요. 3번째는 이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비대위가 한 2달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찰과 반성을 한 게 뭐 있느냐? 그 다음에 무슨 인적 쇄신이나 쇄신을 한 게 뭐 있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게 뭐 있느냐? 그런데 소주성이라 해서 공격 잘하다가 이제 국민성장이라고 지입으로 말을 꺼내고 또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또 뭡니까? 출산주도 성장이란 말을 네. 꺼내. 이제 소주성이 맞냐? 국민성장이 맞냐? 출산주도 성장이 맞냐? 이런 논란을 갖다가 저거가 만들므로써 입이라도 다물고 있지.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원내대표가 이제 프레임 싸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만 줄기차게 썩었다, 잘못됐다, 뭐 이건 철회해라고 공격하면 될 건데 엉뚱한 소리들을 갖다 붙여가 김병준이 하는 국민성장이라는 거는 무슨 소린가 아무도 이렇게 납득을 시키지 못한 모호한 말이고 또 김성태는 어쩌다가 희한한 출산주 무슨 돼지 새끼도 아니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가. 아 너무 그렇게 심하겠다 그렇게. 네? 아니 사람을 출산주도 네. 성장하겠다는 게 그러잖아요. 아니, 심한 게 아니라 네이밍 자체를 좀 못한 것 같긴 네, 합니다. 더 심하게 욕을 들어야 돼요. 진짜 맞아 좀. 그래서 실컷 이제 팰도록 프레임이 짜여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비기도록 이쪽에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어가. 이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로 만들어버려서 저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제정신들이 아니다. 근데 왜 비대위를 하냐. 빨리 끝내버리고 뭐 내일이라도 투표해서 다시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표를 선출하지. 비대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의 의원들 중에 당협위원장 중에 누구도 비상하다고 걱정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은데 왜 비대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비대위가요 뭐 비상황 상황을 그 좋은 상황으로 꼭 만드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싹 다 갑자기 물러난 상황에서는 공석이 되니까 그 잠시 공석인 상황을 잠시 급히 메우면서 다음 전당대회 내지는 다음 당 지도부의 탄생을 좀 맡아서 관리하거나 안정화시키고 그 전당대회 준비하고 뭐 룰 만들고 그런 비대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김병준 비대위가 그런 비대위냐, 뭐 관리형 비대위, 뭐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냐, 아니면 정말 그 이상의 권한을 주는 온갖 쇄신도 할 수 있는 비대위냐 그 자체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시작할 때는 그래도 힘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래도 힘 있는 비대위다 하고 이렇게 뭐 좀 포장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내 보면서는 그냥 좀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듯한 그런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각은 만약에 그거라면 한 2달 안에 빨리 끝내고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가 뭐 모지라는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뭐 전과자든 빨리 뽑아가지고 세워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가 지금 이걸 먹겠다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한 너댓 달을 좀 쉬었다가 다시 붙자. 왜? 서로가 전부 다 친박이고 비박이고 다 지금 이걸 하겠다고 차지하고 나서기에는 조금 민망하니까. 준비가 되신. 그러니까 니도 지금 하겠다고 못 나올 거고 나도 못 나올 거고 이러니 한 너댓 달 우리 가서 전부 칼 갈면서 우리 집안 싸움 할 준비를 좀 하자. 네? 몸도 좀 만들고. 그래가 한 5달 뒤에 다시 붙자. 이러려고 지금 이 비대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뭐 모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님도 아니 그 명예롭게 사시다가 이 험한 정치판에 그 가장 또 힘든 상황에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 맡고 들어오실 때는 그냥 뭐 관리만 하고 마시려고 들어오시진 않으실 거고 본인의 어떤 이름과 명예를 걸고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으실 텐데 지금 비대위원장님 역시 칼을 가실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예? 아니 그렇잖아요. 원래 반성도 하고 쇄신도 하고 또 대안도 내놓고 하려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원래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꿈을 꾸는 거는 자유예요.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더 큰 꿈이 있다면 뭐 일각에서는 김병준 자기 도전설 이런 말도 좀 흘렸죠. 그렇다면 이 비대위로 일하면 안 되지. 예? 죽도 밥도 아니게. 왜? 남보다 기반이 적은 사람이 비대위를 해서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면 그야말로 비대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정강석과 같이 한번 밀고 가야지. 국민의 이렇게 이 국민을 등에 업고 당에서 자기가 뭔 세력이 있어요. 바지 사장인데. 한 길어봤자 4, 5개월짜리 바지 사장이 정말 더 큰 꿈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와 중진들이 뒤로 다 빠져 있고 밖으로만 다 돌고 있냐. 전당대회 준비하고 계시. 무슨 뭐 양재동에서 출판 기념회 하고 있고 무슨 뭐 창녕에 가서 살아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인가. 왜? 지금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을 10월 달에 하느냐 마느냐는 국면. 이제는 비핵화가 지금까지는 오픈게임으로 말로 했지만 이제는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종전선언하고 연결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됐냐. 문재인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군축인이 빙자해서 안보를 해체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또 최근에 보면 경력부터 지금 내세우고 있고. 장관을 지금 5명인가가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청문회를. 근데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은혜인가 하는 지금 뭐 부총리 후보 그 여성은 의원은 건수가 뭐 10몇 가지가 돼요. 근데 살다 저렇게 건수가 많은 사람은 처음 봐서 막 위장전이부터 해서 막 딸 아들부터 막 남편까지 남편의 사내 이사부터 막 5만 개 다 있어요. 보험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무슨 사무실 관련해서부터 저렇게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데도 지금 뭐라는 거면 교육을 참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래서 하고. 내가 참 생각하는데 야 대한민국에 운동권하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째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참 곳곳에 다 이렇게 네,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사실 저도 그랬지만 그 박근혜 정부 때 인사 참사 이런 말 되게 많이 언론도 하고 비판하신 분들 많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또 9년 만에 좌파 정권이고 그리고 맨날 이제 사람이 우선이고 나라다운 나라 뭐 계속 외쳐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뭐 인사 5대 원칙인가요? 뭐 해서 원천 배제 이런 것도 스스로 내놓고 했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내각이 될까 그랬었는데 초반부터 뭐 여지어 예, 확실하게 기대를 깨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뭐 말이 좋아서 국회의원 출신이 네. 예. 자, 기대를 지금 그거부터 다시 하시죠. 뭐. 기대를 편집을 깨셨는데 뭐 말이 좋아서 국회의원이고 뭐 무사 통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정말 좌파 인사 운동권 출신 뭐 정의와 항상 뭐 민주를 부르짖고 그랬던 분들의 그 과거사가 참 화려한 경우가 지금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 참여연대 출신들이라고 한 분도 그렇고 지금 뭐 네, 그래서 놀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놀랍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서러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세워야지 의미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조차 없고 그 여러 가지 의혹까지 나오는 정치인을 교육부총리 시키면 정말 교육은요. 교육이 정말 제일 관심사일 것 같긴 합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교육 당사자도 그렇고 교육 정말 백년지 대계인데
살다 내가 봤을 때 종교단체에다가 위장 전입한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옛날에 강경화가 이하여고 사택에다가 발음을 또 나 경상도라 가지고 간경화밖에 안 돼요. 발음이. 그래서 사택에다가 학교 사택에 위장 전입을 하는 걸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했는데 거기는 25명인가 했더만.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은 성공의 주교관에다가 아 그래요? 근데 자세한 내막을 잘 두 군데가 한 200~300m밖에 안 돼. 강경화가 이하여고 사택에다가 한 거는 정동 맨션인가.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정동의 그 성공의 주교관에다가 또 위장 전입을 했다. 거기가 왜 그렇게 인기죠? 자, 위장 거기가 전입에? 중국에 학교가 몇 개 안 되는데 다 알짜배기 학교래요. 정동 초등학교가 사립보다 더 좋은 공립학교래. 그래서 서울에서 알짜배기 있는 사람들은 한 890명 뽑는데 그거 들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여고는 또 저거들 또 이하여고 또 그런 또 나온 사람들끼리에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전부 그냥 그 좁은 동네에 그 TV조선 가다가 뒤로 올라가는 그 골목 좌우로 위장 전입 소굴이야. 예, 주민등록상으로는 거기가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네요, 그죠? 없지 그냥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실제로 없는데 주민등록상으로 인구 밀도가 집이 넣으면 다 사라진대. 왜냐하면 위장 전입 시키려고. 집이 없대. 하나 아무거나 오래된 뭐 몇십 년짜리 아파트도 넣는 게 살지는 않고 살지는 않고. 전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위장 전입 시키는 용도로 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이 사상 처음으로 종교기관에다가 성당에다가 위장 전입을 해서 교육부 장관을 가면 참 잘하겠어요. 위장 전입을 합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앞뒤가 맞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요. 그동안 지역구도 했지만은 예. 국회의원 재선이고 뭐 당에 뭐 운동권 하다가 김건태 계열에 뭐 남편하고 자기도 거기에 이제 김건태씨 뭐 이 장외 조직에 일하다가 또 보좌관 하다가 당뇨 하다가 이제 공천 받아서 절에 나왔는데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문재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아버지가 산재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산재 돈을 받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인연이 있다 해서 뭐 갑자기 부총리가 돼서요. 여성으로서는 부총리가 처음이죠. 교육부총리가. 그런데 그건 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뭐 사람 얌전하게 생기고 별 존재감도 없고 해서 뭐 있겠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뭐 거의 백과사전으로 없는 거 찾는 게 빠르겠어. 교통 위반도 5년간에 59, 뭐 그러니까 47건인가 뭐 교통 위반도 한 50건대요. 그래서 과태료만 200만 원을 물었다고. 256만 원. 예. 그래서 도대체 생각보다 터프하시게 사는. 그다음에 밥을 먹었는데 휴일날 이 토일에 기자 간담회를 했대. 어느 기자가 밥 한 끼 먹으려고 일산까지 가요? 그랬는데 전부 자기 지역의 지구당 당사 있는 옆에 식당 뭐 3개, 그렇죠. 뭐 포천 이런 데서 먹었. 지역구 의원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많이. 동네에서 밥 먹고 기자 간담회라고 적어놓은 거 후원금을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그거 설명하라니 무슨 뭐 시도의원 간담회를 기자 간담회라고 잘못 썼다고. 왜냐면 기자는 도저히 안 맞는 거니까 그때 당시 지역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의도에서 밥 산데도 갈까 말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일산까지 주말에 밥 먹으러 온다고 밥 먹으러 갈 기자는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종류가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한국당이 자 이거 안 된다. 왜 그 다른 여성 장관 후보인 진선미 의원 얘기는 안 하세요? 아 거기도 또 무슨 남편 관련해 갖고 이야기 하세요. 근데 그거는 여기 비하니까 좀 작아 갖고 다 집에 가라 하면 안 되잖아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쎄뻑인 거예요. 네? 쎄뻑이라. 그 자기 복이지. 복이죠. 그러니까 딱 그 여성. 나도 좀 문제가 있고 나도 때가 좀 묻었는데 저기는 수금댕이가 나오니까 때가 좀 묻은 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근데 게다가 또 남북 3차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어떤 시선도 좀 분산시키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전력도 흐트리고. 저거 뭐 끝까지 반대도 안 할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히는 겁니다. 의원 출신 불패론이라는 것이 게다가 또 여성 의원이시고 하니까 그 물론 이제 당과 당끼리는 정적이고 뭐 서로 간에 반대하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같은 배지라는 데 있어서는 이 300명이 또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얼굴 붉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게다가 또 여성 의원하고 뭐 얼굴 붉힐 남자 의원들이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유은혜 의원님이나 또 진선미 의원님은 제가 아는 한 그 여자 의원 중에서도 상당히 그 뭐랄까요, 막 스킨십과 친화력이 좋은 편에 속하는 아마 여성 의원님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 상대로 진짜 막 이악 물고 검증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 자리 안 돼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뭐 국회의원분들도 그 자기들만의 셈법이 워낙 복잡하고 또 빠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대권 없이 정만 만드는 한국당 이번에 위원회 그냥 통과시켜주면 제가 아주 두고 그냥 제가 공격을 할 거예요. 한국당은. 아닌 건 아니죠. 진선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인권 변호사라고 이제 자신 뭐 변호사 하다가 있고 됐죠. 민변에 있다가 뭐 히스토리는 좀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뜻하지 않게 이제 비례 자리를 받아서 되신 경우인데. 인권 변호사하고 또 뭐 요즘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뭐 어린이집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언론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작 그 어린이집 CCTV 설치하냐 마냐 엄청 그랬었잖아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설치 그때 찬반 굉장히 많았고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 같은 데서는 엄청 강성으로 국회에 항의하고 로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통과가 됐고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동학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거가 없었을 뿐인 거죠. 지금 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다만 그게 찍혀서 증거가 있어서 뭐 처벌까지도 각오하는 거니까요. 근데 진선미 의원이 그때 어린이집 그 CCTV 투표 누가 찬성하냐 누가 반대하냐 뭐 부모 모임 어린이집 연합회 모임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진선미 의원님이 의외로 또 어린이집 CCTV는 부결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치명적인 문제가 좀 있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사업하다가 빚이 뭐 상당히 많더만요. 네, 그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빚이 많을 수도 있지요. 근데 뭐 이건 사업 알선 5억이니 뭐 주식 문제니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아니 근데 어린이집 CCTV는 반대를 하신 분이 근데 이분이 어린이집 저기 뭐 사고 날 때마다 뭐 대책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린이집 CCTV 반대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장관 하신다면 그때 그 CCTV 반대의 그 소신과 이유를 저는 충분히 국민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성부 장관이 아닙니까? 여성가족부. 이분이 진선미가 지금 여성가족 후보가. 네. 근데 이 그리고 사람이 어린이집 CCTV는 반대했는데 동성호는 또 지금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으신데 저는 오히려 뭐 위장 전입 이런 것보다 솔직히 이런 어떤 가치의 문제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법안에 대한 행보는 치열하게 좀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착취한 사이비 교주를 변호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의혹이 등장해서 나 이건 치명적이라고 봐요. 자, 인간은 세교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창기, 즉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주가 취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 취한다 말은 교주가 그렇죠. 데리고 자서 성폭행이죠.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런 창기 십자가 교리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교주와의 성관계를 구원의식으로 둔갑시켜 여성 신도들을 성착취해온 이 사이비 종교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제 박명호라는 사람인데 창기 십자가 흔히 줄여서 창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단의 교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당 여신도를 배우자가 있든 없든 교주를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신도 어린 여자아이들도 원자를 낳아드릴게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성적 일탈이 주 목적인 이 종교. 그런데 진선미가 이런 교주를 대신해서 법정 소송에 나섰다. 그래서 2010년에 해당 교파 피해자들로 구성된 안티한농, 이 한농이라는 게 또 다른 이름이 안티한농 사이트가 만들어지자 박 교주 측이 이를 폐쇄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진선미가 이 소송의 대리를 맡았고 이 폐쇄 가처분 신청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박 교주의 범죄 사실이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자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겪었던 사례를 알려서 동일한 피해자를 막아야 되는 공공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기각시켰어요. 근데 이런 소송을 맡았다라는 거는 이게 민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각종 인권 활동을 했다 해서 지금 뺏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맡을 수 있어요? 돈 주면 다 맞습니까? 왜 그러게 이때 당시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 변호사도 2010년 국회의원 하기 전이지. 이 사람이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이번에 지역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2년부터 국회의원에 들어갔으니까 2010년이면 국회의원 들어오기 2년 전에 전이죠. 변호사만 하고 계실 때. 변호사 일이다 보니까는 뭐 누가 선임해 달라고 해서 선임해서 수임료 받고 일을 하셨나 보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때는 여가부 장관까지 후보 되실지 몰랐겠죠. 그래도 이런 거를 변호하게 되면 예. 그 앞으로 그 저기 여성가족부 장관을 가는 거는 좀 그러잖아요. 선임료를 얼마 받으셨나? 그 궁금하네. 뭐 사이비 교주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또 상대가 피해 여성들이잖아요. 주로 여성들이다 보니까 심지어 어린 여아들도 있어. 내 대리인으로 또 뭐 인권 활동도 하고 있는 여성을 대변할 것 같은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재판부의 좀 이미지 상세라고 할까요? 이런 효과를 노리고 뭐 맡아달라고 했을 수도 그럼 있겠죠. 민변은 무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까? 적어도 민변의 변호사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돈 때문에 이렇게 오만 글을 다 한다 이렇게는 그거 안 한다. 그래야 민변이라고 자기들이 무슨 자부심이나 도덕성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맡으면서 민변한다고 하면 민변은 그냥 대외 포장용이에요. 출세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사건들대로 또 하시면서 그러니까 민변이 뭐 특별히 회원 가입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이 회원이 되고 싶으면 되고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민변에 회원 가입해서 민변 회원이다라고 하면은 마치 곧바로 인권 변호사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현실에서는 아닌 건 맞아요. 민변의 회원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인권 변호사 문 변호사님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명이 그 좌파 진영의 인권 변호사 그 옛날에 변호사 할 때 민변 있고 했지만은 카드 회사의 빚이 2차, 3차까지 넘어가 가지고 이제 채권을 가진 쪽에서 카드비 그 시효를 연장하는 집단 소송을 위임받아서 했잖아요.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퇴임하고도 했죠. 예. 세월호를 소유한 그 세모그룹 파산 관제인도 맡았었죠. 뭐 그것도 했고 뭐 옛날에 중국 그 선원들이 이 배에서 선상 반란으로 뭐 학살한 사건도 맡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저도 변호사지만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이름을 정확하게 민변의 회원이고 뭐 한두 건 좀 참여한다고 해서 인권 변호사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참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적폐청산 파리 그만해라 하고 누가 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만 보고는 야 이거 적폐청산 파리 예 그만해라. 그래서 적폐청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엄청 열심히 하는지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길래 좀 헷갈려서 이 제목만 보고 누가 도대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냐. 근데 보니까 좌파 단체들이 했어요. 그럼 왜 좌파 단체들이 이랬냐 하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가 공무원들이 한 명도 처벌 안 당했는데 처벌 제로인데 왜 이 정권은 적폐를 할 듯이 그렇게 사기를 치다가 적폐를 청산할 것처럼 사기를 치다가 사실은 청산 안 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한 사람은 흔히
좌파 문화 단체 종사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상대로 적폐청산팔이 그만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폐청산하는 것처럼 팔지 말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제대로 말하려면은 밤새도록 소장님과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폐 그리고 적폐청산, 적폐와 청산이라는 두 단어가 기본적으로 다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일단 적폐가 뭐냐부터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게 내 기준에서 적폐,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 기준에서 적폐인가요? 그리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모든 게 애매모호하고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이라는 개념도 방식부터 범위부터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들이 다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그냥 자기 합리화 단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이제 의견을 어디선가 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적폐 나왔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적폐 말은 최고 근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해서 그 사과문 발표하면서 적폐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요 근래. 그렇죠. 그랬는데 좌파 진영에서 탄핵 들어가면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와 뭐 적폐 청산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적폐가 이제 누적된 패단이라는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쌓여온 정말 패단. 그런 거라면,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여야 뭐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정부면 그런 적폐는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내세우려면 그 누적된 패단, 우리 국가의 누적된 패단, 내부의 패단들이 정의가 뭔지,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뭘 가지고 적폐라고 이 정부는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부터 먼저 국민께 하고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이거는 없애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 패단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왜 그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면요. 그냥 이게 어떤 자신들과 맞지 않은 사람, 특정 사람 또는 전 정권에 함께 했던 또 특정 사람 이런 이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사람을 가지고 적폐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뭐 이렇게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이런 것들로 막 처벌을 하기 위해 끈질기게 수사하는 그 과정을 청산이라고 말해버리고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적폐란 말하고도 맞지 않고 청산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어서 적폐의 개념 정의와 기준부터 명확히 말씀을 하셔라 라고 했지만 뭐 그런 거 없이 사실상 정말 정적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저는 한 80% 이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적폐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무슨 YS까지 그렇죠. 내려오다가 예. DJ 김대중은 그러니까 DJ 노무현은 피해가다가 다시 이명박 또 박근혜부터만 싸이가 된 거냐. 그때 그랬죠.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밑에서 수석 2번 하고 비서실장 한 문재인은 적폐 기여에 관여 안 했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신기한 게 적폐청산팔이 그만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치 보복을 하면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파는 거를 그만해라.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 이 말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적폐청산을 하지도 않으면서 적폐청산을 팔아먹는 거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목만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용감한 다 해당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용감한 우파 단체가 있냐고 딱 봤더니만 좌파 문화 단체들이 문정권을 상대로 적폐팔이 그만하라.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완전히 배경이 좀 궁금한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 정권이 내가 볼 때 이제 내부에서조차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약간 처음부터 자꾸 그 굉장히 정의롭고 일방적으로 정의롭고 일방적으로 옳은 것처럼 적폐청산이란 말을 쓰면서 심지어 그 개념 정의와 범위와 기준조차 알리지 않고 없었으면서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야 되면 그걸 적폐라고 부르고 청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의 부메랑을 지금 맞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기 때문에 정말 적폐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꼭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적폐 청산에 해당되는지 애매모호한 정적들 처리하기 이런 쪽으로만 했고 정말 이 다수가 지지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조차 이런 적폐는 그럼 당연히 해주시겠지 했던 그 적폐는 또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걸 보면서 이분들도 이제 화가 나셨고 이 정부가 얘기하는 적폐 청산은 정권 그 강화와 유지, 정적들 죽이기 위해 팔아먹은 단어일 뿐이구나라는 지금 회의가 들어서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결국은 부메랑인 거죠. 제가 볼 때 적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때 어떻게 일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놀아야죠. 놀아야죠.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편안하고 따뜻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